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세계 4대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이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은 기원전 3500년경부터 2000년 내외, 지금으로부터 5500년에서 4000년에 등장한 인류의 최초 문명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하류의 이집트 문명, 인더스 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과 황하 유역의 황하 문명이 이 4대 문명이 되는데요. 4대 문명이 나타난 후의 인류는 문자와 계급 체제를 갖추며 역사 시대가 시작되었죠. 문명이 이륙되면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 문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 이 4대 문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계 4대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세계 4대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 성상우 지음, 출판사 샤이니스트. 문명의 시작. 우리가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일찍 시작된 것은 기원전 3600년경에 나타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됩니다. 이들 문명이 위치한 곳은 나일강 하구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에 펼쳐져 있는 동부 지중해 연안의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 문화가 이 지대에서 발생하게 된 거죠. 아마도 시리아, 팔레스타인이 그 발상지이고, 이 문화의 영향 하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및 나일강 유역엔 고도의 문명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문명의 뒤를 이어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과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도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은 모두 다 지구의 북방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큰 강을 끼고 있었으며, 또한 온대 지역에 속해 있었죠. 이러한 환경에선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발상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차츰차츰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영향으로 기원전 1000년경까지 오리엔트 지역이 문명 단계에 들어섰으며, 인도 문명의 영향은 아시아와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중국의 황하 문명은 극동 지역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에 가장 일찍 들어온 민족은 수메르인이 됩니다. 이들은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타나게 될 여러 문명들의 기반이 되는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메르인의 도시 국가는 아카드인에 의해 정복되기도 했지만 오래지 않아 독립을 되찾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역사는 끊임없는 이주와 침입의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 이주해온 민족들은 수메르 문명을 파괴하기보단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더 나은 문명으로서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란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과 접하며 북으로는 타우루스 산맥, 동으로는 자그로스 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 내에서도 지중해 연안 지역, 특히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은 대단히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초기 인류에게 이 두 강 사이의 유역은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진 거죠. 그리스인들은 이 지역을 강 사이의 땅이란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상류로부터 흘러온 비옥한 퇴적층을 강유역에 쌓아놓았으며 매년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범람은 토양을 항상 비옥하게 만들어주면서 농사를 짓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두 강의 범람 시기는 불규칙하여 예측할 수가 없었으며 그 규모도 일정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범람 후에는 토양이 늪지대로 변했는데 그 땅을 적절히 이용하려면 제때 배수를 잘해줘야만 했고, 반대로 가뭄으로 몹시 메마른 여름에는 충분한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아야만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최남단에 이주해온 수메르인들은 북쪽에 있던 아카드인들보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더욱더 현명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든 수로와 저수지가 근대에 들어와 투르크족에게 의해 파괴될 때까지 그 지역 농경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의 출현. 수메르인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동부 산맥지대에 살다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으로 이주해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거주지에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의 문명 단계에 들어서 있었으며, 그들이 이주해왔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도 완전한 미개 지역은 아니었죠. 거기에는 금속과 돌을 함께 사용하는 문명이 우바이드, 우르크 등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수메르인이 출현한 것은 기원전 3500년경이었죠. 당시에 수메르인들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첫 문자는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주할 무렵의 상형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는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대상 또한 한정되어 있다는 약점이 있었죠. 예를 들어 잠자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자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되지만, 믿는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땐 상형 문자로는 표현이 불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쐐기 모양의 표식으로 글자를 나타내는 서령 문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로 영웅들의 일화나 그들의 전설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였죠. 점토판 위에 서령 문자를 적고 불에 구워 보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후에 페니키아인들이 이 서령 문자를 간단하게 하여 알파벳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보면 이 페니키아 문자가 바로 오늘날 알파벳의 시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돌이 몹시나 귀했습니다. 하여 수메르인들은 점토를 빚어 구워 햇빛에 말린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았죠. 수메르인들은 그 벽돌로 관계를 위한 대수로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인구 10,000명 정도의 규모의 도시국가들을 여러 개 건설했는데, 그 도시국가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주로 도시 주변의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옥수나 도자기공, 대장장이 등과 같은 장인들도 있었죠. 이들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승려인 사제계급이었습니다. 이때 아직 화폐는 없었고, 농민과 장인 간에는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방식으로서 경제활동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수메르 문명의 발달과 초기 왕조의 멸망.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메르인들의 각 도시들은 그 규모가 커지고 주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의 문화와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바퀴를 만들어 운송수단의 핵심을 가져왔으며, 기원전 3000년대 중반에는 야생 당나귀가 이끄는 바퀴 달린 전차를 전쟁에 이용하기도 했죠. 기원전 2800년경까지만 해도 수메르인의 도시국가 내 시민들 사이의 계급 구분은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지도자는 시민들의 모임에서 선출되었으며, 귀족이나 왕 등 특권을 가지는 부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됐었죠. 사제들이 국가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아직은 특별한 계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예 제도는 일찍부터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쟁 포로들을 죽이는 것보다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걸 깨닫고는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의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몹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종교에 일찍 빠지게 되었죠. 각 도시국가들은 자신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었으며 조계의 시민 집회는 신들의 모임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종교가 중시되다 보니 평등하던 시민 공동체는 와해되고 사제들의 지배권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래야 수메르인들의 도시국가들에서는 농경, 교역, 전쟁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종교 지도자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또한 홍수와 가뭄이 심한 지역이었던 까닭에 물을 다스리는 일이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효율적인 관계 사업을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권이 요구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메르 사회는 점점 시민 자치체에서 한 사람에 의한 통치 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하여 수메르의 주요 도시 국가들에서는 기원전 2700년경에 이르러 세습 왕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원래 도시는 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왕은 신이 자신의 소유인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선임한 대리자라고 시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였던 사제와 왕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상의 통치를 위한 신의 대리자라고 자칭하는 왕은 도시국가 내에서 중요한 종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종교적인 일이나 국내 정치에 있어선 사제의 발언권이 더 강한 편이 문제였던 거죠. 수메르인들의 도시국가에서는 물품 교역 또한 상당히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상인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의 일부는 화려한 번영을 누려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옴마라고 불리는 도시는 루갈 자케시 왕 때 지중해까지 세력을 떨쳤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메시 신화 또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찬란했던 수메르였지만 결국 북방의 아카드족의 침입으로 인해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까지의 시기를 초기 왕조라고 부르죠. 이후 아카드 왕조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카드 왕조의 시대. 수메르 북부에는 아카드라는 셈족 계통의 민족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후에는 메소포타미아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카드의 왕 사르곤은 위대한 정복자라고 불립니다. 사르곤 왕은 수메르의 루갈자케시 왕을 격파하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메소포타미아 지역엔 하나의 통일 제국이 완성되기 시작하는데 사르곤 왕은 정복한 지역에 자신의 군대와 총독을 파견하고는 왕 자신이 직접 다스리는 통치 체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 속에서도 도시국가의 기본적인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죠. 아카드 제국의 전성기는 사르곤의 손자인 나람 신왕되었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아카드 제국의 영토는 최대가 되었고 왕은 파라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신왕으로 명명함으로써 신과 같은 존재로 등극하게 된 거죠. 하지만 나람 신왕은 에쿠르라는 수메르 신화 최고의 신의 신전을 약탈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분노한 엘렐이 구티족을 불러들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역병과 기근을 불러일으켰다고 하죠. 그렇게 나람 신왕의 아들인 샤르칼리 샤리 왕 때에는 북부의 구티족의 공격에 더해 수메르인의 아카드 제국에 대한 반항이 너무나도 강해지게 됩니다. 샤르칼리 샤리 왕은 이 반란에 대해 학살과 강제 이주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갔지만 그렇게 강대하던 아카드 제국 또한 북동 산맥 지역에서 온 구티족의 침입에 의해 약 200년 만에 붕괴되고 말죠. 이후 수메르인들과 아카드인들은 약 100년간 구티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수메르의 부흥과 멸망.
수메르를 구티족의 지배에서 해방시킨 것은 도시국가 우르의 지배자 우트 헤갈이었습니다. 구티왕 티리간을 폐위시킨 것은 우트 헤갈이었지만 그의 시대는 7년에 불과했고 우르는 안무가 왕이 되며 구티족을 완전히 몰아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는 라가시와 전쟁에서 라가시 왕을 죽이면서 더욱더 명성을 얻게 되었고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라는 칭호 또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우르 제3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르 남무는 대규모의 지구라트를 건설하여 위험을 보이는 한편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슐기왕 시대에도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조직된 행정조직과 표준적인 법전을 통해 제국을 잘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러 동쪽으로는 엘라민들이 침입해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아모리인이 침입하게 됨으로써 우르 제3왕조는 멸망하고 맙니다. 후에 아모리인들은 바빌로니아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바벨로니아, 아모리인의 바벨로니아 왕국.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수메르인이 세운 정치적인 질서는 아모리인과 엘라민의 침입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가의 말이나 티그리스 강가의 이신 같은 도시들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은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들은 도시국가 바벨론을 세우고 메소포타미아의 정치나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곳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그들은 수메르인과 아카드 문명을 흡수한 채 바빌로니아 왕국으로 발전시킨 것이었죠. 이러한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함무라비 왕 시대 때 이신, 우르크, 라르사 등의 수메르 도시국가와 마리 왕국 및 엘람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침내 전 메소포타미아를 석권한 바빌로니아 왕국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닿는 대국이 된 것이죠. 이후 약 300년간을 고 바빌로니아 시대라고 일컫는데요. 바빌론은 역사상 최초로 세계의 수도라는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제도와 세금제도, 그리고 중앙정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또한 모든 계층에 공평했던 법전까지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나 삼순류나 왕시대부터는 점차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엘람 등이 떨어져 나갔고 기원전 1531년 삼수 디타나 왕 때 히타이트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아모리인의 바빌로니아 왕국 또한 사실상 멸망하고 만 것이죠. 히타이트, 미난티, 카시트. 바벨로니아가 아직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기원전 1700년경 북쪽에서 남한 유목민들, 그 중에서도 사나운 인도 유럽어족들이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작은 국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개의 부족이 줄을 이뤘는데 그들은 히타이트, 미난티, 카시트인들이었죠. 모두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 이들은 유목인 특유의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기질과 말을 이끄는 전차라는 가공할 무기까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나 위협적인 종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상당히 힘을 키운 기원전 1600년대에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중앙국이 모두 멸망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 문명. 선사시대에 이르러 기온이 급격히 오르자 오늘날 사하라 사막 지방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으론 인간이 옮겨와 살기 시작한 거죠. 이집트 문명의 발생 시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상이집트와 하이집트의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메네스라는 전설적인 왕이 나타나 통일을 이루고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가 기원전 3100년경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였습니다. 하여 통일 이후 거의 2500년 동안 평화로운 고유 문화를 간직할 수가 있었죠. 고대 이집트는 기원전 6세기 후반 페르시아 왕국에 정복될 때까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을 거치며 고유의 영토를 잘 지켜왔습니다. 고왕국은 외부의 침입으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쇠약함으로 인해 무너졌고, 그 계승자인 중왕국은 힉소스인의 침입으로 그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곧 그들을 몰아내고는 신왕국을 건설했죠. 그리고 신왕국은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의 직할 통치를 받게 되었지만 그 영토와 종교만은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유한 영토를 잘 지켜오던 이집트의 전통이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 3세에 의해 완전히 깨지고 말았던 거죠. 고왕국 시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인의 문명이 나타날 때쯤 이집트에서도 문명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나일강의 물과 그 강변을 따라 널려 있는 비옥한 진흙터 덕분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매년 홍수로 인한 범람으로 강변에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하라 사막의 건조한 지대로부터 이쪽으로 자연히 인구가 몰려들면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러한 과정은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와 비슷해 보이지만 두 지역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나일강은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보다 범람이 훨씬 정기적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농사의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었고 해마다 주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고대 이집트에는 히에로글리프라고 하는 상형 문자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상형 문자는 기념비나 묘비 등 공식적인 기록에 주로 사용되었고, 일상생활에서는 상형 문자를 약간 개량한 히아라틱이라는 신성 문자가 사용되었죠. 이 신성 문자의 형태가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보다 한결 유연했는데요. 이집트에선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표면의 질이 종이와 거의 비슷한 파피루스라는 갈대가 풍부해서 글씨 쓰기가 훨씬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일찍이 상하 두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왕국에서 나르메르 혹은 메네스라고 불린 왕이 하왕국을 점령한 뒤 나일강 하류의 멤피스에까지 이르는 약 1000km를 달하는 긴 지역을 지배하는 단일 왕국을 세우게 된 것이죠. 통일 이후 약 1000년간을 고왕국 시대라고 하며 피라미드가 등장하지 않는 정기 500년을 초기 왕조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고왕국 시대의 수도는 멤피스였으며 상하 이집트를 모두 다스리는 왕은 신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누리면서 여러 거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제3왕조 때 시작해서 제4왕조 때 절정을 이루게 되죠.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야말로 자신들이 신 그 자체라고 믿고 경배하는 왕의 안락한 사후거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랐는데요. 메소포타미아 왕은 기껏해야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 구실라는 존재였지만 이집트의 왕은 신의 화신이었던 것이었죠. 이집트의 왕들은 이집트의 중심이고 이집트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인들은 모든 자연현상을 신화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들에게 파라오라 불리는 왕은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인 셈이었죠. 파라오는 죽고 나면 저승민 나일강의 신인 오시리스와 결합되어 한 몸이 되는데, 저승에서 신으로 부활한 파라오는 나일강의 범람을 조절하며 이집트인들의 농사를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파라오는
거대한 나일강을 조절하는 능력자라고 믿었으므로 고왕국의 왕들은 사제들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니게 되었고 곧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파라오의 신성과 전능함이 이집트인의 모든 질서를 규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는 차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관리들과 귀족들이 제각기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 왕국은 제3, 4왕조 시대의 절정을 이루다가 제6왕조를 끝으로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1중간기 제6왕조의 페피 1세와 2세는 지나치게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페피 1세는 50년, 페피 2세는 무려 94년이나 제의를 했죠. 이 페피 2세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후계 구도와 왕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지방 귀족들이 지배권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시기를 제1중간기라고 부르는데요. 75일간 5명의 파라오가 바뀌기도 하고 146년간 27명의 파라오가 나타났죠. 혼란을 거듭하던 이집트는 결국 테베를 근거로 한 지방 귀족이었던 멘투호테프에 의해 다시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중왕국 시대 약 140년간의 제1중간기의 혼란을 수습된 것이 제11왕조 시기가 됩니다. 이 중왕국 시기의 수도는 멤피스보다 상당히 상류에 있는 테베로 그곳의 신 아몬이 태양신 라와 동일시되면서 아몬 라라는 새로운 신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중왕국 시대는 아베네메트 1세 이후로 파라오 대신 세누스 레트라는 이름의 왕의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고왕국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져 인간에 가까운 지위가 된 반면 아몬 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제계급의 힘은 더욱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방의 귀족들이 자치를 누렸으며 각 주에 거둔 세금까지도 파라오와 분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귀족들은 신과의 연관성을 내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들도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넷의 오시리스와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편 중왕국 시대에는 다른 국가들과의 교역이 중동 지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페니키안 해안의 비블로스의 항은 이집트의 산물이 거래되는 거대한 상업 중심지였으며 이집트의 공예품들은 멀리 크레타 섬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까지 수출되었다고 하죠. 제2중간기 교역을 통한 이집트의 번영은 세누세르트 3세 때 절정을 이루었으나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는 기원전 1800년 무렵부터 국군이 쇠퇴하더니 급기한 힉소스인의 침입을 받게 되고 이 침입으로 인하여 중왕국이 멸망하고 만 것이었죠. 그 후 제2중간기로 접어드는데 특히 제15왕조에서 제16왕조 시대에는 힉소스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됩니다. 힉소스인의 지배로 이집트인들은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나일강 유역은 언제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집트인들이 이제 절대적인 안전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시기 동안 이집트는 힉소스인들로부터 발전된 군사 기술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살이 있는 바퀴가 달리고 말이 이끄는 전체를 제조하고 저를 재련하는 법을 배워서는 신왕국에 들어가서 정복 사업까지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신왕국 시대 힉소스인들은 테베를 근거지로 한 제17왕조 하흐메스 1세이의 이집트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집트인들은 이집트 민족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으며 대외적 영토 확장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죠.
하여 신왕국하의 이집트는 크게 부강하거나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영토는 이전의 그 어느 시기보다 넓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흐메스 1세가 힉소스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내쫓은 이래로 이집트는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파라오의 권위를 유프라테스강 유역에까지 떨치게 되었지만 너무 대외적으로 정복에 치우치다 보니 제국 내의 질서는 흐트러지기 마련이었죠. 그러다 투트메스 2세의 부인인 하트셉수트가 투트메스 3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자 이를 대신해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녀는 대외적 팽창 사업을 억제하고 내정으로 눈을 돌리며 여러 가지 건축 사업과 예술 행사에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죽고 나자 어렸을 때 그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뎌온 투트메스 3세는 그녀가 해왔던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파기한 뒤 다시금 대외적인 팽창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투트메스 3세 정복 사업은 꽤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힉소스의 잔존 세력과 일전을 벌여 그 세력을 완전히 소탕해버렸고 아시아로서의 정복 사업을 계속해서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까지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의 원정은 총 17회에 달했는데 그로 인해 이집트는 당시 오리엔트의 최강국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세력은 남쪽으로는 누비아,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는 리비아와 북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통치 영역만을 넓히던 이집트 제국은 명색만한 국가일 뿐 사실상으로는 제후국의 연방일 뿐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투트메스 3세 때의 영광을 이어받아 아메네텝 3세 때 이르러 최대의 영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지만 뒤를 이은 아메네텝 4세 때부터는 서서히 국력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신왕국의 쇠퇴. 투탕카몬 왕이 죽은 뒤에 섭정과 같은 권력을 행사해오던 아이에가 사제의 신분으로서 직접 파라오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 곧 죽음을 맞이하고 당시 명망이 있었던 하렘 헤브의 장군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 새로운 파라오에 즉위하게 되죠. 이후에 장군이자 재상이었던 람세스에 의해 제19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는 국외 영토를 대부분 잃은 상태였으며 중동 지방의 정세는 이집트에 불리하게만 전개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19왕조의 세티 1세는 훌륭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지배자가 된 히타이트 왕국을 무력으로 압도했고 나일 삼각주로 들어오려는 라비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3대 군주 람세스 2세는 66년간이나 이집트를 다스린 위대한 왕으로서 평화조약과 혼인동맹을 맺어 히타이트 왕국과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압세자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2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죠. 기원전 13세기 말에 이르러 철기를 사용하는 바다 민족이 침입하여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집트로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위협을 이기지 못한 이집트는 나일 계곡 외부의 모든 영토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다 기원전 1090년경 또다시 상하 이집트가 두 왕국으로 분열되면서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의 몰락. 상하의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 병립하고 있었던 이집트는 기원전 7세기 에사르 하돈의 대침공을 받게 됩니다. 에사르 하돈은 삼각주의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의 아들인 네코로 하여금 이 지역을 지배하도록 했죠. 하지만 이후 네코의 아들 푸사메티쿠스 1세는 아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오히려 이집트 왕국을 재건한 뒤 수도를 사이스로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조를 사이스 왕조라고 불리는데 이 사이스 왕조의 이집트에서는 타민족의 지배에 대항하여 이집트 민족 중심 체제를 지켰는데 기원전 526년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의 지배하에 들어감으로써 파라오의 제국이었던 이집트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에 걸친 유구한 문화는 알렉산드로 3세 이에 이룩된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스 문화와 차츰 융합되게 되어 세계 문명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더스 문명.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300년에서 기원전 1700년 무렵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의 펀자브 지방,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인도 최초의 문명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은 250여 개에 이르는데 이 시기에 있었던 어떤 문명보다 넓은 지역에서 발달했죠. 인더스 문명 사람들 또한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기에 땅과 물 등을 신호로 받들기 시작합니다. 인더스의 문명이 꽃피운 지역은 현재는 매우 건조하지만 당시엔 지금보다 강수량이 많고 습한 기후였습니다. 빙하기가 물러가고 급격히 따뜻해지면서 강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농사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었죠. 인더스 문명을 세운 집단은 이란 북인도에 살던 수렵인들로 메소포타미아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임에 인더스 문명을 세웠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1900년경 급격히 쇠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연 평균 700mm가 넘던 강수량이 200mm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죠. 이런 사실로 미뤄보면 결국 기후가 문명의 발달과 쇠퇴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다 시대. 중앙아시아에서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인도 아리아인의 펀자브 지방 진출이 시작된 시기를 기원전 1800년경부터 기원전 500년대까지 이룹니다. 이 시기를 베다 시기라고 말하죠. 초기엔 인도 아리아인들끼리 내전이 자주 발생했는데 바리타족의 수다스 왕의 통솔 하에 라비강이 지배 세력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인근의 10개 부족을 흡수한 뒤 쿠르족이란 부족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200년경부터는 철기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던 인도 아리아인 부족들은 펀자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차 부족 사회를 벗어나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계급 체제로 구성된 조기 바르나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브라만은 순결한 부모, 성실한 행실, 영광,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보호하는 일. 크샤트리아는 힘, 명성, 판결 및 전쟁. 바이샤는 소 번식과 농업 같은 물질적인 번영과 생산 관련 활동. 수드라는 상위 카스트에 대한 봉사를 담당하는 등의 각 계층별로 역할이 분담되었습니다. 이때 쿠르족에 의해 고대 인도의 최초 국가인 쿠르 왕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쿠르 왕국은 9세기경 파리크시트 왕과 자나메자의 왕의 통치하에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한 세기를 지난 기원전 8세기경 급격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신 다르비아 왕이 통치하던 판첼라가 베다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죠. 베다 시대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이었습니다. 초기에 인도 아리아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소를 화폐 단위로 사용하는 물물 교환의 방식의 경제활동을 주로 이루었지만 후기부터 농업사회의 특성을 띠게 되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 시기에 오늘날의 힌두교의 전신인 베다 힌두교, 즉 브라만교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베다 힌두교에서는 천공신 디아노스, 지모신 프리티비, 물의 신 바루나, 개의 신 미트라와 우정의 신 아르야만 등의 신들을 주신으로 숭배하였으나 이후에는 뇌신인 인드라, 불의 신 아그니, 태양신 수리아 등을 주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죠. 기원전 6세기경엔
16개의 주요 국가들이 나머지 소국들을 흡수하면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16대국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16대국 시대, 기원전 600년경부터는 16대국 시기가 시작됩니다. 힌두스탄 평원에서 여러 군소국가들이 왕정이나 공화정의 형태로 세워진 가운데 카시와 코살라, 마가다 등의 16개의 국가가 특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기였죠. 이후 서로 경합하던 16대국은 고마다 시타르타가 살았던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전 400년 무렵 바트사, 아반티, 코살라, 마가다라는 네 나라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겐지스 중류에 있는 마가다 왕국이 가장 번성하며 연전 5세기경 마침내 부분적인 인도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왕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마가다 지역에서 일어난 마우리아 제국이 인도 대륙 거의 대부분을 정복함으로써 16대국 시대는 끝이 나게 된 것이죠. 마우리아 제국. 마우리아 제국은 기원전 320년부터 기원전 185년까지 남아시아 지역 대부분을 지배한 인도의 제국으로서 인도의 역사상 최초의 통일 왕조이자 제일 넓은 면적을 지녔던 국가입니다. 또한 당대 전 세계의 최강 대국이자 불교의 발흥지이기도 합니다. 초대 황제인 찬트라굽타 마우리아 시대의 국력을 키운 후 북인도 지역을 통일하고 기원전 305년부터 303년까지 셀루코스 제국과의 전쟁을 벌이며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지역을 차지했으며 셀루코스 제국과의 전쟁이 끝난 후엔 중부 인도와 남인도 지역까지 정벌하여 인도 대륙의 대부분을 통일시킨 제국이었습니다. 결국 헬레니즘 제국이었던 셀루코스 왕조와의 전쟁이 마우리아 왕조를 강하게 만든 것이고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가 될 수 있도록 한 셈이었죠. 3대 왕인 아소카 왕 때 마우리아 제국의 해상 무역을 방해하던 칼린가 왕국을 정복함으로써 타밀라캅 일부 지역을 제외한 인도 대륙 전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 마우리아 제국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아소카 왕이 죽자 브라만 계급의 반발과 불교에 대한 과다한 보시로 인한 재정 악화로 마우리아 제국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죠. 결국 기원전 185년 푸샤미트라 순가의 쿠데타에 의해 왕조가 전복되면서 마우리아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황하 문명. 황하 문명은 중국의 황하 중하류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달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3대 문명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황하 문명은 타글라마칸 사막과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새 문명을 서양 문명, 황하 문명을 동양 문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라. 하나라는 중국 문헌에 중국 최초의 왕조 국가로 기록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하여 실존한 나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죠. 기록상으로는 이 나라의 건국자는 우였습니다. 요순시대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났는데 우의 아버지 고는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죠. 그래서 그 실패를 책임지고 추방당한 다음 죽음을 맞이했는데 아들인 우는 중국 전역의 성공적인 치수 사업을 해내고 그 상으로 순임금에게 왕위를 받아 하나라를 세웠다고 하죠. 아버지 고는 물을 막으려고만 하다가 실패한 반면 우는 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 물길을 만드는 데 집중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화는 백성들이 불만을 대처할 때 무조건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소통해서 불만을 풀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언급되곤 하죠. 우의 한자인 하라는 글자는 손으로 뱀을 진 형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 임금이
뱀으로 상징되는 강의 범람을 평정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가 죽은 후 왕위가 우의 아들에게 세습되면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왕위 세습이 제도화되었다고 하죠. 한편 원래는 우가 백익이라는 사람에게 선양할 생각이었는데 우의 아들이 백익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왕위가 세습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곤 합니다. 한나라의 마지막 왕은 거랑입니다. 그런데 거랑은 은나라의 주왕과 더불어 하걸은주라고 불리는 고대 이대의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말이라는 미녀에게 현혹되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결국 은나라 시조 성탕에 의하여 한나라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죠. 상나라, 은나라라고도 하고 상나라라고도 불립니다. 두 나라 때부터 은이라 불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상이라고 하고 은이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죠. 상인이나 상업 등의 상자가 이 나라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상나라의 유민들이 이것저것 장사하며 떠돌아 다니던 것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나라 시대는 실존에 의심되기도 했지만 1888년 갑골문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나라는 실존했던 중국의 최초의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설상 최초의 왕조인 한나라의 거랑을 물리친 성탕에 의해 건국된 상나라는 여러 번 천도를 감행합니다. 현재 발굴되어 확인된 상나라의 도읍은 중기의 수도 박으로 추정되는 허난성 옌스유죠. 그리고 최후의 수도인 허난성 안양시 샤오툰촌에 은어 유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갑골문이 주로 이 안양은어 유적지에서 발굴된 것이고 다른 유적지에선 갑골문의 출토는 드물다고 합니다. 상나라는 기원전 12세기 무정의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주변 종족들을 대거 복속시키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조 말기 제일과 제신부자의 과도한 동방 정책으로 서방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되게 되고 이 틈을 탄 산시성 지역의 주나라가 서방 부족을 모아 상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결국 상나라는 기원전 1046년 모갸의 대회전에서 크게 패하며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상나라는 청동기 문명권이었습니다. 그들의 청동기 조형 수준은 아주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상나라 다음에 세워진 주나라의 청동기보다도 훨씬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나라의 건축 기술은 그리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기와가 발명되지 않아 자주 지붕을 갈아줘야 했고 건물이 붕괴되는 일도 자주 있어서 건물을 짓기 전 인간 재물을 땅에 묻어 건물을 튼튼해지길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상나라 기록에 의하면 인신공양이 성행했다고 하는데 동쪽의 이족과 양을 치는 유목민들인 강족이 주된 희생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나라는 인간 재물을 단순히 묻는 것도 아니고 눈을 멀게 하고 머리를 자르는 등의 아주 잔혹한 방식을 가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인신공양의 풍습은 주나라 때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완전히 없어지지 않다가 진나라에 이르러서 사라지게 됐죠. 서주의 탄생. 주나라는 기원전 1040년쯤 멸망한 상나라에 이어 기원전 1100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중국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주문왕 시대의 나라의 형태로 주나라를 만든 이후 무왕 시대의 상나라의 주왕을 몰아내고 중국 전역을 차지했죠. 그리고 주공 단과 성왕 시대의 통치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주나라는 독자적인 힘으로 상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연합 세력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을 통제할 정도로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진 것도 아닌지라 주나라를 지지하는 공신이나 친족들에게 자기를 주어 그들이 지방을 통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게 된 거죠. 이처럼 넓은 영토를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통치하는 형태를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봉건제도의 체계는 일단 중앙의 최고 통치자인 왕이 존재하고
왕은 유력한 세력들을 고려하여 순서에 따라 공, 후, 백, 자, 남으로 이루어진 5등작으로 책봉하는 방식입니다. 5개의 자기 중 후작이 가장 많았는데 이 때문에 귀족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여러 후들, 즉 제후라는 말이 통용되게 된 거죠. 이들 제후들은 왕으로부터 국을 수여받았습니다. 국을 수여받은 제후들은 자신들의 부하를 경 혹은 대부로 임명하고 가를 수여했죠. 또한 이 가에서도 부하들에게 지위를 내렸는데 이래서 사계층이 생겨난 겁니다. 주나라는 천, 즉 하늘을 신으로 섬겼는데 하늘의 통치자에게 1000명을 수여하고 만약 왕이 왕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1000명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걸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자신들이 상나라 정부를 정당하기 위해 등장한 사상이었는데 후에 제자백가의 사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1000명 사상은 왕들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위에 오른 모든 통치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왕은 천하를 고르게 다스리고 제후는 국을 다스리며 경과 대부는 가를 다스리고 또한 사는 시급을 받아 스스로를 수양하며 국가에 이로운 지식인이 되어야 함이 그들에게 내려진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주나라에서는 종법 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맏아들은 대종이 되어 아버지의 직위를 계승하지만 그 외 아들은 소종이 되어 대종의 신하로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질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종묘란 이런 질서의 체계를 확립하여 실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많은 제후국도 따지고 보면 소종인 셈으로 대종인 주나라와 함께 하나의 조상을 모시는 하나의 국가라는 질서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춘추시대. 세월이 흐르면서 후손들이 많아지자 주나라와 제후국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에 주나라는 중국의 서쪽에 도읍을 두고 있어서 주변의 이민족들의 침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죠. 이에 제후국들이 도와주지 않다 보니 스스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나라에서는 유사시에 봉화를 울려 위기를 제후국에게 알리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헌데 포사가 장난으로 봉화를 울리는 사건이 있은 후 막상 견용이라는 외적이 침략했을 땐 제후국이 도와주러 오지 않았죠. 그래야 주나라의 수도인 호경이 공격을 받아 거의 멸망할 지경이 되었고 기원전 771년 호경에서 나급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전을 서주, 이후를 동주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죠. 수도를 잃고 동쪽으로 피신한 주나라의 권위는 미약해졌고 제후국은 독자적인 세력을 점점 과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각 제후국은 대체적으로 주나라의 왕이 천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민족들의 세력에 위기감을 느낀 제후국들은 이내 힘을 모을 필요성을 느꼈고 제후들 중 힘이 가장 센 자가 천자를 대신해 회맹을 주도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를 패자라고 부르죠. 패자는 기본적으로 명분상 왕을 보존하고 오랑캐를 몰아낸다는 종왕양이, 주가 책봉했으나 이민족에게 멸망당한 제후국들이 그 지위를 이어가게 한다는 계절존망의 질서를 지키는 걸 그 사명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민족이었던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등이 점차 세력을 키워 패자를 자처하기까지 하는 일이 생김으로써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어 버리죠. 이 시대에는 이민족에 대한 경계심으로써 중화 사상이 재확립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오, 월, 초, 진나라 등의 이민족 국가들이 중국의 구성원으로서 편입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국시대. 주나라가 명목상으로라도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지위가 무너지고 제국들이 각자 최고가 되고자 다투던 시기가 바로 전국시대라 합니다. 전국시대가 시작된 시점은 기원전 453년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의 세 나라로 쪼개진 때라고 보고 있죠. 주나라의 왕인 천자는 50년간 이 사건에 대해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기원전 40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의 붕괴와 새나라의 건립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제국의 건립과 폐지를 명하는 권한이 주나라 천자의 것이 아님을 널리 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 사건 이후 각 제국은 스스로 북극강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나라는 완전히 설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나라가 제를 자칭했다가 주변국으로부터 강력한 지탄을 받자 제나라가 명목상으로 동제라 하고 주나라는 서제라고 할 정도로 주나라의 지위는 꼭두각시 정도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시대 후기, 주나라 난왕이 왕이 있을 때 동주와 서주가 분열되어 서로 전쟁까지 벌이기 시작합니다. 동주와 서주는 진, 한, 위나라의 빌부터 겨우 명맥을 이어갔지만 결국 서주는 진나라 소양왕에게, 동주는 장양왕에게 공격을 받아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죠.